자, 봅시다. 얘들아,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달랠 때 빨리빨리 줘. 형아, 너 핸드폰 안 내? 또 핸드폰. 민호야, 핸드폰. 핸드폰 내라고. 전달. 자, 얘들아, 페이지 28페이지 피시면 돼요. 쌤, 이틀이 많아요? 어? 혜린이 조금 늦는다 그랬어. 혜린이 오면 고기 안 치운대. 소연이 지금 차에서 지금 오고 있어. 자, 28페이지 보면 표현법 중에 역설법 있습니다. 자, 역설법은 뭐냐면, 자, 모순된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내지는, 자, 모순 형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자, 비상식적 비논리적 표현이야.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이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표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은 거인은 도대체 말이 돼? 작은 거인. 바로. 거인 중에 작다는 건지, 작은 사람들 중에 거인이라는 건지, 작다는 건 마이너스적인 건데, 거인은 플러스적인 거잖아. 이런 게 역설법이야. 원래 역설법은 해당 작품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유명해진 역설법은 마치 속담처럼 쓰일 수도 있어. 또 유명한 영화 제목 있잖아요. 올드보이. 뭐야? 유명한 영화 제목이요? 올드보이. 자, 올드는 늙은 만두어 먹는 거. 보이는 마이너스인데. 네, 맞아요. 이 경우 이런 것들도 역설인 거죠. 네, 탈출합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문이 열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설적인 장치죠. 영화를 봐야 돼, 너희가 나이 들어서. 자, 임의 침묵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봐봐. 자, 이 작품은 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시의 내용이 크게 바뀝니다. 시의 내용,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에요. 앞의 내용은 생략돼 있지만 이별에서 슬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갑작스럽게 떠나서 슬픈데 슬퍼서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별을 자,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별했다고 쓸데없이 눈물의 원천을 만든다.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것은 스스로 아름다웠던 사랑을 깨트리다. 당신과의 아름다웠던 사랑을 깨트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이별했다고 엉엉 울면 우리 애들의 만났을 때 아름다웠던 사랑을 다 훼손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무척 슬프지만 새 희망의 정수박이는요 정술입니다. 머리 꼭대기 핵심 코어에다가 그 힘을 슬픔을 희망으로 에너지를 쏟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슬픔에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되게 재밌는 그 프로나 어떤 내용의 영상을 보고 한참 웃고 나잖아.
한참 웃고 나면 배고픕니다. 웃을 때 열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나서 엉엉 울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울면 울 때도 열이 납니다. 그리고 다 울고 나서 혼나고 나서 어떻게 돼? 울려요. 지치고 졸립지. 그 말은 뭐냐면 울 때나 둘 다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이 빠져. 두 가지가 다. 자, 그러면 봐. 슬퍼하면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100%의 에너지 중에서 기뻐하는 것에도 에너지 쓸 수 있어. 이왕이면 어디다 에너지 써? 기쁘고 희망적인 것에다 에너지 쏟는 거지. 걱정 불안을 갖는 대신에.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슬픈 게 안 슬픈 게 아니라 슬프긴 한데 슬픈데 에너지를 쓰느니 희망에다가 올인하겠다는 거야, 에너지를. 그 희망이란 뭐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걱정. 자, 만날 때 떠날 것을 걱정하지만 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재회를 와 확신하는 거야. 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이 바로 태우나 저기 자리 비잖아. 거기 앉아. 저기 앉아도 돼. 확신인데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재회에 대한 확신. 요 재회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희망의 정체입니다. 지워졌어. 희망의 정체예요. 그치. 자, 여러분들 이런 사자성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봐봐. 만나게 되면 언젠간 헤어지게 마련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불교적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교의 사자성어. 처음 들을 거예요. 회자 정리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회는 회의할 때 회자입니다. 미팅. 회자는 뭐예요? 만난 자들은 정해져 있다. 리가 뭘까, 리. 이별이 정해져 있다. 자, 반대쪽의 사자성어입니다. 헤어지면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거자 재회. 필반. 자, 뜻은 제외인 거 맞아요. 그런데 사자성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 거자는요, 갈 거자입니다. 거. 간 사람은 반드시.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아는 감탄사인데 이때 아는 깨달음의 아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매침묵에. 이거 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님은 같지만 나는 좀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맞아요. 여기. 자, 임은 떠나갔지만 이별한 건 맞아. 객관적 사실은 그래. 객관적 상황. 이미 내 곁을 떠나간 건 맞지만 언젠가 우리 만날 거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선 임을 보내지 않았어. 주관적 의지죠. 이런 모습이 뭡니까? 스토커죠. 네가 갔어? 난 안 보내. 이 노래야. 나쁘게 얘기하면. 네. 이때 떠나갔다는 건 마이너스. 보내지 않았으면 있다는 얘기잖아.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역설. 그래서 이미 떠났다고 나는 슬퍼할 게 아니라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참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노래. 누구에 대한 사랑의 노래? 임에 대한 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임은 내 곁을 떠나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작품. 이때
한용운 씨가 썼습니다. 한용운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한용운 시인님? 오. 일제강점기 스님이자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이때 임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작가도 시대도 빼놓으면 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임의 개념이 워낙 유명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냥 연인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승려라는 걸 기준으로 두면요. 이때 승려라고 본다. 이때 임은 부처, 어떤 불교의 진리, 혹은 구제해줘야 할 중생 의미도 되고요. 세 번째, 독립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를 신경 쓴다면 이때 임은 뭐겠어? 임은 지금 떠나고 없어. 일제시대. 그래서 임은 조국, 민족, 맞습니다. 독립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맞으시면 되고요. 혜린이는 여기 자, 그다음 유리창 이 작품은요. 마침표 몇 개 찍혔는지 한번 봐봐. 마침표 몇 개 찍혔니? 점, 물음표, 느낌표. 집중하고 점, 물음표, 느낌표 몇 개 찍혀 있어? 총 하나, 4개 찍혀 있습니다. 요 쉼표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보면 첫 문장은 한 줄로, 두 번째 문장은 2줄로, 세 번째 문장은 3줄로, 네 번째 문장은 4줄로 구성했습니다. 되게 독특한 시도죠. 독특한 시도. 자, 그럴 때 이 작품은 미리 얘기할게요. 역설 쓰인 부분 여기 있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심사는 마음이란 뜻인데 외로운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마이너스 중인 감정이야. 황홀한 건 기쁘고 좋은 거거든요. 플러스. 대표적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요 끝에 2줄을 먼저 읽으면 확실하게 잡혀요. 보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옛날에 쓰던 겁니다. 너입니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뭐예요? 죽은 겁니다. 폐혈관이 찢어졌다. 이게 바로 뭐야? 죽음의 원인. 아마도 폐렴으로 인해서 날아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시의 화자는 나거든요. 아, 이 시의 화자는 나야. 나가 자식을 잃고 쓴 거예요. 실제로 정지영이라는 시인이 아들이 그 폐렴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죽은 걸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죠. 차고 슬픈 것, 얼어붙은 날개, 차가운 날개, 물 먹은 별, 산새. 요 색칠한 얘네들은요. 죽은 자식의 어떤 흔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꾸 마치 자식은 죽어서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흔적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자식이 죽고 황홀할 순 없잖아. 황홀하면 죽지도 않아. 그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외로운 건 이해가 되죠. 네. 자식이 죽고 없어서 자 보면 얘가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냐면 밤에 혼자 외롭게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죠.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어른거려. 열없이 힘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니 길들은 양 것처럼 새가 날개짓 하듯이 하얗게 입김이 꼈다가 사라지고 입김이 꼈다 사라지는 파닥거리는 아주 연약한 모습. 아마 죽기 직전의 아이의 연약한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죠. 날개를 파닥거리는. 아마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산새처럼 날아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차고 슬픈 것과 엇날개가 마치 누구 같아? 아직 죽고 없지만 남아있는 아이의 모습 같단 말이지.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반복적인 행동. 이거는 바로 뭐야? 그리움이 담긴 행동이란 말이야. 뭔가를 애써 보려고. 창문에 입김으로 가려진 걸 지우고 애써 찾아보는데 뭘 보고 싶은 거겠어? 뭘 보고 싶은 거겠어? 아이를 보고 싶은 거지. 죽었다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런데 보이는 건 뭐예요? 보고 싶은 건 정작 보이지 않고 새까만 밤이 자꾸 창가에 창밖으로 보이는 겁니다. 밤만. 새까만 밤만 보여 약간의 허망함이 들어있는 거죠. 보고 싶은 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밤하늘에 창밖에 하늘에서 별이 보석처럼 내 눈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물먹은 별일까? 이 물먹은이 뭘까? 물 먹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까 폐혈관이 씌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 물먹은 별이 내 눈에 맺힙니다. 왜 별이 물을 먹고 있죠? 자기가 눈물 흘려서. 맞습니다. 이때 눈물은요. 자, 이때 물먹이는 나의 눈물이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그래서 외로운이라는 건 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황홀함이라는 건 뭐 때문에? 아직도 너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듯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아이를 잃었다는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만 가지면 한없이 외롭고 절망스러운 감정으로 떨어질 텐데 중간중간 뭐가 보여? 아직 아이의 흔적이 살아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반가운 마음 때문에 떨어지던 마음이 살짝 끌어올려지고 그래서 아이의 흔적이 있어서 기쁜 마음에 한없이 하이 위로 치고 갈 것 같지만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당겨지고 그래서 특 기쁘거나 슬픈 감정 특정 하나의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선을 이루고 있는 작품 이 작품. 그래서 이런 거 슬프다 그다음에 눈물 외롭다 황홀하다 느낌표 이런 감정을 노출하는 표현이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감정을 절제한 작품이라고 해요. 감정을 노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때 감정의 노출은 어떤 균형, 치우침 없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만 그래요. 보통 감정이 절제된 작품은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별로 안 쓰입니다. 이런 게 최대한 드러나지 않을 때 절제를 하는데 이거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나타내는 시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제라고 하느냐? 균형과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봐주시고 나머지는 자 이런 단어와 역설은요 고전 시가 옛날 시조나 이런 데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역설이 드러나는 부분은 주제의식과 관련이 많다.
그 정도 봐주고 요런 말들을 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너네가 시험이 그게 아니었지? 중2 때 배웠던 거 구린내가 향기롭다? 역설. 그거 기억나? 날카로운 밤송이가 뭐 부드럽다? 기억나 가시가? 보거의 독이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 반어법입니다. 자, 반어법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상황과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반어법입니다. 표현 자체는 정상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뜻과 속에 드러난 뜻, 의도가 상반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반어법. 반어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가 접시를 떨어뜨렸어. 깨졌어. 엄마가 뭐래? 잘한다. 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자, 상황 어때?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칭찬하는 표현을 썼지? 그래서 표현이랑 안 맞아. 또 잘한다는 칭찬의 겉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는 뭐야? 비난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자, 반어법. 여기서 중요한 거 역설과 비교해 보면 역설은 아예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데 반어법은 표현 자체는 이상이 없어. 자, 표현 자체는 정상적이야. 응? 너무 좋다. 표현 자체는 정상적인데 그러면 해당 표현을 두 가지 경우에 다 쓸 수 있어. 첫 번째, 어울리는 상황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가능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도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런데 요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쓴 그 표현을 우리가 반어라고 부르는 거야. 똑같이 잘한다. 단어 표현 자체는 역전골 넣었어. 잘한다. 칭찬이야. 이건 진짜 쓸 수 있지. 그런데 접시 깨뜨렸어. 잘한다 쓸 수 있지. 그때가 바로 뭐야? 뒷과서. 그때 잘한다는 그래서 표현 자체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 말뜻에 딱 어울리는 상황에 쓸 수도 있지만 비난하거나 비꼬는 의도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자가 이 작품 즐거운 편지인데 제목은 나는 그대를 항상 생각해요. 늘 잊지 않고 늘 그대를 생각해요. 내가 그대를 늘 생각하는 건 그냥 사소한 일이야. 아주 사소한 거야. 나한텐 아주 일상적인 거야. 일상적인 것.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져 있는데도 늘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건 너네 해가 뜨고 지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한테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그거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일같이 너를 생각해. 그것은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사소한 거야. 하지만 뭐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사소한 요게 반어법으로 쓰였습니다. 왜요? 표현 자체에 이상 없잖아. 사소하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 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거든. 나한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선생님 오늘 몇 초까지 하고 끝내요? 그거 아직 모르겠어. 아 예. 항상 여기에서 진도가 너네 그 다음 수업의 진도로 결정되는 거야. 아 여기가 그럼 살짝. 네. 여기 살짝 이제 일찍 끝내주세요. 저희가 좀 끌어내려야 하니까. 뭘 끌어내려? 자, 상행은 뭐냐면요. 두명 꽉 잡수.
자, 제목은 상행이야. 자,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의 기차입니다. 그래서 상행이에요. 자, 서울에서 지방 가는 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뭐라 그래? 있잖아. 그거. 야, 지방에서 서울 가는 건 상행이라니까. 하네. 하행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지방 가는 거 하행. 약간 지역 차별적인 용어야. 요즘은 이런 거 쓰기는 하지만 살짝 위니까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이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강원도랑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지기 때문에 서울을 우위에 두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익숙해져서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지방은 항상 내려간다라고 표현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지면에서 지상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온다의 표현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 인식 속에서의 서열 때문에 그래. 잠깐 봐봐. 이 작품은 전부 다 반어법이야. 전부 다 반어법 구성이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명령을 쓰고 있는데, 자, 겉으로는 뭐뭐 하지 말아다오. 부정적 명령. 뭐뭐 해 다오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속뜻은 어때요? 뭐뭐 하지 말아다오는 뭐뭐 해 다오라고 읽고 해 뭐뭐 해 다오는 뭐뭐 하지 말아다오라고 읽어야 됩니다. 요게 이 작품을 전부 다 비꼬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저런 거 귀 기울이지 마. 하지만 귀 기울여 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봐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자 봐봐. 자, 풀벌레 울음 같은 자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자 요게 반어법입니다. 요게 반어법이에요.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이것도 반어법입니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반어법. 침묵해다오. 반어법.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반어법. 그럼 뭐야?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는 건 진심은 뭐야? 속뜻은? 귀 기울여 달라는 거야. 그 말은 듣기 힘든 소리는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야 될 소리로서 소중한 소리인 거야. 자 보세요. 왜 소중하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이거는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소리인 거죠. 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 농약.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 그리고 해적방송 같은 진실을 알리려는 소리 같은데 제발 신경 좀 써줘. 그 다음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 이게 아마 새마을 노래 같은 거거든요. 박정희 시대의 그 새마을 노래 이런 노래 들어봤어? 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을 다 쓸게 하고 청소시키고 막 이런 노래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어. 노래 새마을 운동 노래 못 들어봤니?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노래가 있어. 자, 요런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 참 경쾌하다고 칭찬하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다 반어야.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됐으니 맥주나 콜라나 마시면서 즐겁게 인생 살아줘.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 시의 화자는
너무 그렇게 즐겁게만 살려고 하지 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관심 좀 가져줘. 되도록 생각하지 마? 아니야. 되도록 생각 좀 해줘. 놀라울 땐 단순히 알아고만 말하지 말고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싶으면 침묵하지 말고 제발 좀 표현해 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표현 썼고 자 나중에 실제 작품에서 더 배워야 됩니다. 도치법 뭐죠? 그 다음 거 위랑 아래랑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순을 너 그러다가 뒤바꾸는 겁니다. 어순은 뭐예요? 말의 순서예요. 자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매는 산 기슭에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어디서 도치 쓰였어요? 나는 지일이 나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지으리는 뭐야? 지으리 소망, 의지. 굿맨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의 집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뭐 삶의 터전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원래 더 길지만 이런 도치법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써요. 자, 면왕정가인데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너 자, 문장의 어순을 바꾼다, 도치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민호야. 와또 고민이네. 자, 봐. 아 그냥 내보내고 왜 6시에 들어오라요 그냥. 자, 도치법은 여운을 주고 강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표현 봅시다. 과장법은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 둘 다 과장이에요. 잘 보세요. 정기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인데 눈앞의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고 끝에 두 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동강의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대동강 강물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말라요. 안 마른다는 얘기야. 왜? 이별에 흘리는 눈물이 해마다 그 강의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자 그러면 누구의 이별의 눈물이? 그렇지. 나의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바람에 강물은 말라 안 말라? 안 말라. 자, 이 두 줄을 묶어봐. 일단 도치법 썼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 도치죠? 요 내용, 자, 이 내용이 뒤에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하겠는가? 다하지 않는다. 서리법, 도치법. 그 다음에 과장이죠. 이렇게 쓰는 순간 대동강물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별의 눈물로 가득 찬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이란 얘기입니다. 내 이별의 슬픔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 봅시다. 이 과장법인데 굽어보는 건 내려다보는 겁니다. 자, 내려다보면 1000길이나 되는 깊은 물. 깊은 물. 돌아다보면 만겹의 산. 첩첩산. 첩첩의 산. 십자홍진. 홍진은 붉은 티끌. 티끌이라는 건 먼지란 뜻이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먼지고 십장은 길이의 단위야. 그런데 먼지가 쌓인 게 너무 많이 쓰여서 어마어마한 두께로 쌓여있다는 뜻이야.
10장이면 한 몇 미터, 몇 킬로 될지도 몰라. 그런데 과하게 쓴 거지.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홍진 다 과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을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강과 호수. 이거 한번 수업했는데요. 강호의 월백, 다리, 하얗게 비치면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은 욕심 없음. 한가함.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 몇 페이지야? 31페이지? 저 앞에 한번 해봤던 경우의 내용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줄게. 없나? 여기 있다. 17페이지 잠깐 봐봐.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고전시가에서. 민우야 보고 있어? 자, 네, 17페이지에 한번 필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 홍진이란 단어 보여요? 여기 필기, 맨 위에 필기. 홍진 있죠? 자, 홍진 뭐래요? 속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 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는 고전 시가에서 거의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붉은 먼지는. 인간 세상에. 그런데 자연은 어때요? 깨끗하고 맑죠. 한가하고. 그래서 다시 몇 페이지였죠? 30? 봐. 자, 보세요. 산입니다. 물입니다. 보시면요. 얘네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자연에서 지내요. 그런데 산과 물이 속세에 먼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 내가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걸 산과 물이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요소인 산과 물이 속세의 더러운 문제의 영향을 얘가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로 인해 내가 머문 곳은 달까지 떠서 훨씬 깨끗하고 한가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줄 얘는 해석 안 할게요. 원래 알아두면 좋지만 그 정도의 과장법. 만첩청산, 천신녹수, 십자홍진 얘네들이 과장법이 쓰였다. 윤희가 왜 이렇게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아니야. 너네가 더 빨리 끝나. 똑같은 진도야. 확실히 다르네요. 자, 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천 단위, 만 단위가 넘어가는 수치의 등장. 이런 것들이 과장일 수 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표현법. 열거법. 열거는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여기요. 꽃도, 새도, 짐승도 이런 게 열거예요. 여기 봐봐. 내가 기다리는 너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너가 하도 안 와서 상황을 설정하는 거야. 상상하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안 와? 해서. 자, 쇠로 성을 쌓았어? 그리고 성 안에 담 쌓았어? 자, 그럼 담 안에 집 지었어? 집 안에 뒤주는 쌀통이거든요. 지금 요 세트
자, 이거 잘 보세요. 계속 나열됩니다. 이렇게. 자, 쌀통을 만들어 놓고 쌀통 안엔 이번에 뭐 넣었어? 괴는 상자 같은 거야. 상자를 놓고 그 상자 안에 너를 필자, 요 한자 좀 보세요. 요 한자 모양이 요런 한자의 모양으로 결박 묶어서 넣어놓고 쌍배목 걸쇠 금거목 잡을쇠로 수기수기 깊숙이 잠궈놨더냐. 그래서 봐봐. 성을 크게 쌌어. 성 안에 담을 쌓았어. 담 안에 이번엔 집을 지었어. 집 안엔 쌀통을 넣었어. 쌀통 안에는 괴, 상자를 넣고 여기에 너가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학적이에요. 하도 오지 않는 너가 너무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여기에 표현법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열거됐다는 거고. 하나 더 갈게. 무쇠에서 성으로 끝났죠? 그래서 쉬면 안 돼요. 나 시작을 말하면 안 돼. 네, 눈치가 있네. 자, 그 다음 작품 뭘로 시작해? 그 다음 표현은 무쇠에서 성으로 끝났잖아. 그 다음 시작이 뭘로 시작해? 끝난 성에서 담으로 가. 담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해? 담에서 이번엔 그래서 무쇠에서 성, 자, 성에서 담, 담에서 집. 자, 그래서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죠? 이해됩니까? 마치 모처럼요. 쇠사슬 연결되듯이요. 요런 표현법을 뭐라고 불러요? 연쇄법이라고 부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꼬리를 무는 표현. 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쇄법이 쓰인 노래가 있습니다. 아, 너네가 그런 걸 불러봤을려나 모르겠네. 너희도 어렸을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빨개. 그 다음 시작 어떻게 되죠? 빨가면 사과. 그렇죠.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걔네들이 다 뭐야? A면 B. 그 다음 시작이 B면 C. 그 다음 시작이 C면 D. 이런 과정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을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사라. 자, 소사라 명령 소망을 강조합니다. 좀 잘 보세요. 해가 속기를 바래요. 근데 현재는 해가 떴을까 안 떴을까? 얘들아, 화자는 해가 솟아오르기를 원해. 그럼 현재는 현실은 그렇지. 현실은 해가 떠 있지 않은 부정적 현실에서 해가 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해가 뜨게 되면 너를 만나면 너 해를 의인화한 겁니다. 되게 유명한 시예요. 한 자리에 함께 앉아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자, 솟아야 되는 이유는 네가 솟아야지만 함께 공동체가 되어 화합하고 평화를 누리는 나날이 올 테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21분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 35페이지부터. 오케이. 빨리 빨리 생각나. 제 핸드폰 언로셈 쳤어요, 선생님. 여기 알았다. 뭐라고? 네? 뭐라고? 야, 어딨냐고, 어딨냐고.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야,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건 안 했다. 내 귀가 잘못 핸드폰 펼치지 마시고. 네, 핸드폰 이상한 게 많아요. Recording in progress.
몇 번다. 자, 문답법이야. 자, 질문. 야, 조용해. 자, 질문과 자, 집중해라. 질문과 대답을 잠깐만. 자, 질문과 대답을 잠깐 네가 뒤져. 나오면 우리가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야, 자, 난 뱀이 이긴다 본다. 똑바로 앉아. 자, 여기가 질문이고요.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길이 있어서 잘 날아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여보소라고 하면서 요 기러기가 청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내가 기러기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러기가 대답하진 않고요.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여보소 공중의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 갈림길이죠. 내가 서 있소 스스로 대답한 거예요. 이 경우는 자문자답에 해당이 되죠. 자문자답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고요. 물론 내가 질문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답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보통은 대화체 정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에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러기는 나와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 대립 되는 소재인데 왜냐면 기러기는 길을 잘 날아가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의 납니다. 그래서 저 기러기는 너 진짜 나와. 일로 나와서 의자 들고 영미랑 얘기하지 말고 너네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와서 수업 들으면서 잘 듣기로 했잖아. 근데 너희 둘이 계속 그다음 호령 똑바로 앉으라고 펜 들고 아무도 안 할게요. 자 집중해. 자 봐. 그래서 이게 크게 표현법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 모든 시에서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내가 기러기가 부러워가지고 길이 잘 있어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아서 부러워서 내가 기러기한테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 다음 36페이지에 대조법. 대조라는 말, 대립이라는 말, 대비라는 말, 상반된다라는 말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 다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가 무리되어 수업했었죠?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 요시 일단 보면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뭐뭐여 이렇게 붙이면 얘는 청자가 됩니다. 저 불이 지나간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현재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꺼진 후에 물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청유, 뭐뭐 하자, 함께 하자라는 소망이고요. 그대는 그래서 만나고 싶은 대상, 만남의 대상입니다.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이 끊어진 넓고 깨끗한 하늘. 자, 이상적
이상 세계라고 할까요? 내가 바라는 세계. 그 세계는 어떤 거야? 불이 다 꺼지고 난 이후의 세계. 그 이후의 세계는 넓고 아주 깨끗한 세계. 그것으로 오라. 명령을 사용해서 그대에 대한 만남의 소망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세계. 이때 물과 불이 대립됩니다. 대립 대신에 대비라고 써도 나쁘지 않아요. 물은 자기가 만났으면 하는 상태, 그대와 만남의 상태, 일종의 화합, 평화. 물은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이 또 다른 한 방울이 될 수 있죠. 완벽하게 하나의 방울이 또 되기도 합니다. 불은 지금 그것과 반대면 갈등, 투쟁 정도로 읽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꺼져야 하는 것, 사라져야 하는 것이 불이라면 현재 부정적인 걸 이렇게 불로 표시했고요. 마치 전쟁이나 이런 것 같은 거. 그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이상세계에서 만날 상태, 물은 화학과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정도. 전체 시가 있으면 좀 더 의미가 파악이 쉬울 텐데 이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연세법 나왔습니다. 연세법 아까 뭐였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어떤 A이면 B인데 그 다음 표현의 시작이 B로 시작합니다. B면 C, 그 다음 끝난 걸로 그 다음이 또 시작해요. C면 D. 이런 연세법. 자, 보시면 제목은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라고 나오는데, 자, 겨울나무가 온 영혼으로, 영혼, 정신으로 겨울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추위 속에서 속으로 애태우고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고 거부하면서, 버티고 거부한다라는 건 치열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응? 자, 치열한 저항인데 영화의 세계에서, 영화의 추위 속에서 추운 겨울의 혹독한 상태에서 나무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버팀으로써 뭐 한대요? 온도를 영상으로 밀고 올라간대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나무가 끌어올려 막 밀고 올라가, 온도를 밀고 올라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자, 이걸로 끝났는데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져. 자, 그다음 부르터지면서 결국 자기의 혁으로 싹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런 버티는 걸 통해서 영상의 온도로, 봄이라는 계절로, 그래서 결국은 싹을 틔우는. 그래서 여기가 뭐가 쓰였어요? 온몸이부터 여기까지가 연세법 쓰였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과학적 상식과 다르죠. 겨울나무가 새롭게 새싹을 틔울 때는 추웠던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 됨으로써 싹을 틔우는 건데, 꼭 아셔야 될 건 이 시에서의 나무는 추운 겨울에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버팀으로써 온도를 얘가 스스로 올리고, 그리고 싹을 틔움으로써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과학적 상식은 온도, 세상에 기온이 변화해서 추웠다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변한 이후에 겨울나무에 싹이 나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 화자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추운 혹독한 환경에 따뜻한 봄을 불러일으키는 건 그러니까 꽃을 피우려는 나무의 노력 때문에 결국 세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봄이 온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대단한 시적 상상력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사 배웠잖아. 그럼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잠깐만 껐다 낄게.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자유와 민주가 사라진 그런 억압적인 사회를 그 당시 시대를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자유와 민주가 꽃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세계, 봄과 같은 세계가 저절로 올까요? 그런 독재자였던 권력자가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권력 나눠줄게. 너희들 마음껏 자유와 민주를 누려. 라고 권력을 내놓느냐?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독재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를 형성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실제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 지배받았던 국가 중에 그 후진국, 전쟁의 피해까지 있었던, 내전까지 있었던 그런 전쟁의 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서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를 둘 다 성취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모범 사례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누가 해줬어? 그 독재 정권이 자기의 권력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제강점기 3.1운동 때부터 해방 이후 4.19, 그 다음에 5.18, 60항쟁, 87년, 그 다음에 두 차례의 또 탄핵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록 두 번의 탄핵의 과정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잔혹한 학살,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던 거, 그것들이 지금 좀 부족해도 이만한 성과를 낸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시에서 말하는 게 정확히 맞지. 피 흘린, 자기를 희생하면서 피 흘렸던 나무들이, 일종의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강력한 봄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싹을 틔움으로써 결국 봄을 맞이하게 되는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믿음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김수영의 노고질이 나온 게 뭐였더라? 김수영 걔 아니야. 그러면 노고지를 혁명과 관련된 게 노고지 방울이잖아. 노고지 방울.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 왜? 새였나? 푸른 하늘. 오케이. 자, 보세요. 이 작품은 잠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질이 새 이름이에요. 종달새 새 이름입니다. 새가 자유롭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고쳐 수정되어야 한다. 시를 봐봐. 자유를 위하여 비상 하늘을 날아 올라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피를 흘리고 주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사람한테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연세법 나왔고, 그다음 표현기법 중에 반복.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운율이 형성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형성되는 게 의미가 강조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시어. 시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에 쓰인 단어, 줄여서 시어. 그 단어 하나를 시어라고 얘기하고요. 종결어미는 뭘 종결어미라고 하냐면 어떤 말이 있을 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찍을 수 있을 때 그 찍는 것에 들어있는 끝에 붙어 있는 말, 얘네를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마침표 찍혀 있네요. 여기서 종결어미 뭘까요? 가라에서 요런 라, 어떤 라, 뭐뭐라, 요게 종결어미입니다. 자, 근데 종결어미인데 뭘 쓰고 있냐면요. 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물론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가라가 하나의 단어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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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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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반복되어 뭐? 운율, 강조. 하나만 더 가볼게. 요걸 세트로 묶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시구라고 합니다. 자, 요 작품의 특징 얘기해 볼게. 자, 시어의 반복도 보이고요. 동일한 시구의 반복도 보입니다. 얘들아, 시구는 뭐야? 두 단어 이상의 세트. 두 단어 이상의 세트. 여기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세트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하나 더. 종결 어미의 반복. 하나 더 갑니다. 운율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의미도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뭐만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해라. 뭐뭐만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해라. 그래서 모두 비슷합니까? 문장 구조의 반복. 뭐뭐만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해라. 이런 걸 문장 구조라고 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껍데기는 떠나갔으면 하는, 사라졌으면 하는, 자, 껍데기 하나만 세 번 치죠. 4월의 알맹이 뭘까요? 남아야 하는, 이 땅에 남아야 하는 것. 4.19 혁명의 정신. 동학령 곰나루의 아우성 뭐죠? 동학운동의 정신. 껍데기는 뭐? 그것이 아닌 것들. 작가 누구예요? 신동엽. 네, 그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작가 이름이 신동엽이에요. 시인인 신동엽이 있어요. 어. 자, 여기도 보세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살짝의 변화를 주고 동일 식구가 반복됩니다.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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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종결어미의 반복입니다. 자, 기원에 기도하는 어조로 어떤 경건함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운율과 함께 기원, 자, 제목은 그래서 가을의 기도고요. 이 겸허하는 겸손이라는 말이고 이때 모국어는 뭐냐면요. 신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특정 종교, 기독교를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오직 한 사람을 이 비옥하다는 건 기름진, 영양이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가꾸게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 시어는 뭐 이런 거죠. 기도, 가을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생각 말고 가을 뭐 이런 것들. 음, 나머지 밑에 것들은 됐고요. 자, 통사 구조의 반복. 이때 어려운 말인데 통사는 문장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왜 이렇게 빨라요?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뭐가 빨라? 나 이거 원래 방학 전에 계약하기 전에 끝내고 싶어 했던 양이야. 가능해요? 아마 시를 별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가능했을 거야. 근데 시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30분에 끝나는 20분에 끝나는 거 맞죠? 아, 네, 20분에 끝냅니다. 오. 자, 보세요. 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때 꽃봉오리는 뭐냐면요. 아직 꽃이 아닌 상태를 얘기를 해요. 어? 아직 꽃이 아닌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 꽃으로 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상태. 자, 통사 구조의 반복. 되게 중요한 말인데 많이 나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문장 구조의 반복이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한다. 뭐뭐 예를 들어서 이런 통사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 하다. 이런 구조가 연달아 있다고 칩시다. 거의 이어붙어서 이렇게 따닥 따닥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꾸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 우리는 대꾸라 그래요. 자, 볼게. 대꾸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뭐뭐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뭐뭐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구조가 반복돼요. 노다지가 뭔지 아십니까? 노다지 그냥 이건 뭐야? 게이드. 금을 얘기를 해요. 오. 노다지는 금인데 아주 가치가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 그 사람, 그 물건을 너무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소중히 간직하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정성을 쏟았다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물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치고 만 건 아닌가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하는 걸 우리는 고급진 말로 자아를 성찰한다고 해요. 자아 성찰. 자, 이 단가 6장은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대꾸법 그대로 나왔네. 대꾸법과 좀 전에 했던 통사구조의 반복은 거의 비슷한데 대꾸법은 어디 있다? 바짝 붙어 있다. 봐봐. 뭐뭐를 뭐뭐 한 듯, 뭐뭐를 뭐뭐 한 듯, 뭐뭐를 뭐뭐 한 듯, 뭐뭐를 뭐뭐 한 듯. 그래서 얘와 얘가 대꾸이기도 하고 얘랑 얘가 대꾸죠. 한 번 더요. 얘와 얘가 또 대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줄에서 대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대꾸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유사한 통사 문장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어. 구조의 반복.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이 쓰였으니까 직유법들도 쓰였습니다. 해석해주고 싶은데 일부만 해석하죠. 어하는 감탄사, 아란 뜻. 오세요. 자, 조아웅은 조물주. 헌사토 헌살샤는 야단스럽기도 자리가 있나? 어? 자, 야단스럽구나. 차일 있어? 어. 자, 보세요.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워. 이 상황이 뭐냐면 앞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이 상황은 야, 근데 너 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 야, 영미 너도 왜? 너 어떻게 왔어? 소리야. 자, 봐. 이 작품은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에 구경하는데 금강산에 산봉우리들을 그 기이한 뛰어난 모습의 산봉우리들을 보고 야 조물주가 이제 야단스럽다는 건 뭐냐면 대단히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꾸며놨구나 하고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야. 야 신의 솜씨가 대단하다. 왜?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날려거든 자, 이 해석 그대로 봐봐. 날려거는 뛰지나 말든지 서 있으려거든 솟아있지나 말든지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야. 봐봐. 금강산의 산봉우리들이 날아오르는 모습 같고 뛰는 모습 같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같고 우뚝 솟은 모습 같다 이거야. 직역으로 해석하면 돼. 다양한 산봉우리들의 모습. 다시 날고 뛰고 그냥 그대로 해석. 뛰고 서 있고 솟아 있다. 의 해석입니다. 부용은 처음 보겠지만 꽃인데요. 부용은 연꽃을 옛날엔 부용꽃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산봉우리들이 연꽃을 꽂아 놓은 듯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듯하고
그래서 이때 부용과 백옥은 다 산봉우리들을 비유합니다. 자, 동명은 동해 바다예요. 동해 바다에서 쑥 하고 빠져나온 듯하고 박차고 나온 듯하고, 북극은 북극성입니다. 임금 상징이에요.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고, 산봉우리들이. 그 정도까지만. 높으시고 망고도 여기는 나중에 올라야 돼. 아직 시간 아니야. 자, 태어날 저녁입니다. 자, 됐고 잘 따라와. 자, 대구법과 유사한 문장 구조 나열은 같은 말이에요. 자, 봐. 난초 잎을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닳지 말라고 속삭인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뭐뭐 하지 말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뭐뭐 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여기가 대꾸죠. 다시 뭐할 때까지는, 다시 뭐할 때까지는 뭐뭐를 뭐뭐 하지 말라고, 뭐뭐 하지 말라고. 치은은 추운. 세상에 간신히 켜든 불씨는 어떤 생명력, 어떤 희망을 나타냅니다. 아주 끄지 말라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있는 그 무엇에 그 불씨를 아주 끄지 말라고. 이거는 지금 제목이 뭐예요? 태어난 저녁. 네, 이 시의 화자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하는 날인데, 이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던 다른 침대에 환자가 키우는 난초를 보면서 난초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사근자 중에 하나. 이거 찬영아, 난초 풀. 이거 처음 봐? 이런 거? 자, 그래서 뭘 기원해? 난초 보고 죽지 말고, 추운 날이지만 죽지 말고 계속 추운 날에 생명력을 버티고 살아 있어 달라고 소망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고전 시가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고전 작품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수미상관 뭐죠? 수미상관은 딱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자, 시작과 끝이 이거 길 그거 아니야 선생님? 길이 그 이거야 고전자 길그뭐 있잖아요 길. 길이 뭔데? 세운대가 훨씬 그거 길이 수비상관 아니지? 기억. 자, 여기에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은 시작과 끝이 같은 걸 얘기해요. 완벽히 똑같은 표현은 별로 없진 않고요. 약간의 변화를 줘서 변형된 수미상관 같은 것들이 쓰입니다. 네, 자, 수미상관의 효과는요, 어떤 거냐면요, 시작과 끝이 반복되니까, 자, 의미가 강조됩니다. 당연히 맞아요. 일단 의미가 강조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고요. 세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줍니다. 시작과 끝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할까? 여운을 줘요. 뭔 소리인데? 여운을 준다고. 자, 이거 하나. 자, 이 작품 잘 보세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면 아직 모란이 폈니 안 폈니? 현재 모란이 안 폈습니다.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기다림의 의지. 봄을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이 작품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의태어.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해요. 뚝뚝 떨어져 버린다. 피었다가 진 날. 나는 비로소 그때야 봄을 잃은. 상실한 서러움에 잠길 테오. 이것도 의지예요. 함부로 슬퍼하지 않겠다. 어느 때 서러움에 잠기겠다? 의지? 떨어져 버린다. 떨어져 버리적엔 떨어져 버리기 전에는 서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는 꽃잎은 시들어 버렸어. 집중해. 모라는 없어졌어. 내 보람도 무너졌어. 문장 구조 어때요? 의미적으로 유사하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꽃잎 시들어 버렸고 모란 사라졌고 없어졌고 보람 무너졌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모란은 보람과 같은 겁니다. 내 삶의 보람이에요. 1년을 사는 보람이고 내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러니 이때 다 지고 말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일을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고요. 마냥 늘 섭섭해 웁니다. 상실감. 문제는 뭡니까? 1년 중 360일을 울어요. 왜? 1년은 365일인데 5일은 어디 갔어? 모란이 모란이 펴서 지속되는 시간을 한 5일 정도로 잡고 그때만이 보람이 있고 기뻤는데 그리고 지구 없는 360일 내내는 나에게 슬픔이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원래? 여기 들어야 됩니다. 나는 도치법 쓰였어요. 하나 더. 찬란한 건 플러스. 슬픔은 무슨 법? 네, 역설. 왜 나에게 봄은 찬란하죠? 모란이 피기 때문입니다. 왜 슬퍼요? 모란이 져서 봄이라는 계절에 모란이 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주는 봄이라는 계절. 아직 안 돼. 마지막 하나. 이거 박박스 너무 힘들어. 데일리 진짜. 밥 자, 요거 말고 요거.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건 자, 보세요. 감각적 이미지 여기만 하고 갑니다. 자, 5가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야, 소연이 이제 왔어. 계속 봐야 돼. 시각, 촉각, 시각. 자, 이런 겁니다. 추상적인 것들,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한 것. 감각적으로 표현했던 얘기예요. 그 중에 일단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거 봅니다. 자, 일곡은 첫 번째 장소란 뜻이에요. 어디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관함, 지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 이름은 뭐야? 관함에 해가 비친다. 아침 풍경이에요. 자, 조금만 더 참아. 다 됐어. 자, 여기 뭐야? 문답법 쓰였습니다. 아까 문답법 뭐라 그랬어요? 문답 묻고 대답하는 거.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답했어요.
자, 좀 더. 평문은 들판. 내는 안개. 들판에 꼈던 안개가 거친이 원근 주변이 멀고 가까운 주변이 그림 같구나 아름다워. 안개가 그치면서 송간. 자, 4분만 더 기다려. 소나무 사이에 녹주는 술통을 놓고 아침부터 술 마시면서 놓고는 놓고 친구가 온 것처럼 보노라. 반가워하는 겁니다. 해 뜨는 거 시각이고요. 안개 거치는 거 시각이고 그림 같아 보이는 것도 시각입니다. 여기도 좀만 봐봐. 하얀 모색 저녁에 색채입니다. 야, 얘들아 봐라. 하얀 저녁의 색깔 속에 삼혀초는 산 골짜기 마을의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 등을 단 마차가 한 대 사라져 가고 잠겨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 산 꼭대기 길에는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에 전신주? 이게 누구예요? 변신 사람이. 전신주는 전봇대라는 건 알아요? 전봇대가 뭔지 아세요? 전봇대? 네. 네. 전신주랑 전봇대랑 같은 말이에요. 신주.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저녁 무렵이니까. 자, 여기 집중하세요. 구름이 노을에 젖어 있답니다. 여긴 공간각이 쓰였어요. 어떤 공간각이 쓰였습니까? 뭐의 뭐뭐하예요? 오케이. 시각의 촉각화가 됩니다. 자, 실제인 감각은 시각이죠. 새빨간 노을 구름이 보이는 거지. 선생님. 그런데 젖었다고 해서 촉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거 위에 이 율곡 2예요. 네, 맞습니다. 오. 마지막 끝난다. 자, 흐르는 강물은 풀어요. 그대는 농개입니다. 농개의 영어는 얘들아 꽃다운어는 자 푸르고 자 논개라고 하는 임진왜란 당시의 기생이었는데 제목이요. 네. 그래서 박랑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이때 그 마음은 충혼. 그래서 이 작품은 색채 대비가 드러난 그러면서 논개의 충혼을 예찬하는 작품이다.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냥 빨리 하자. 아, 빨리 안녕. 자, 핸드폰 찾아가. 핸드폰 가져가. 수고했어. 응. 응. 어?